치즈버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공감하기가 좀 힘든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치즈버거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괜찮습니까? 지금 방송 중이신가요? 아니면? 방송 중이죠? 그래요? 그럼 네. 바로 시작하는 건가요? 자, 진정하시고요. 일단은 치즈버거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캐나다에서 겪었던 일인가요? 예, 맞습니다. 직접 겪으신 이야기죠? 실제 제가 예. 겪었고요. 예. 글쎄요, 저는 귀신도 믿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믿습니다. 믿지만 제가 실제로 이렇게 귀신을 보거나 하진 않고요. 이거는 제가 실제 캐나다에서 겪었던 일이라서 돌비님의 팬으로서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야, 이게 왜 무섭냐면요. 이거는 현실 공포 쪽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상을 했을 때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릿! 치즈버거요! 우선 저는 현재 한국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2006년경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 저는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학생이니까 비자를 연장하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우선 제가 있었던 곳은 네. 캐나다 알바타 주에 있는 캘거리라는 작은 도시예요. 그리고 제가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 당시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한국에 가서 학생 비자 연장 신청을 다시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캘거리에서 밴쿠버에 있는 한인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연장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신없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보름도 안 남았다는 걸 알고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밴쿠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가 4월 말에서 5월 초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한참 벚꽃이 필 때겠죠? 네, 날씨 좋겠네요. 예,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캐나다 알바타 주에 있는 그 캘거리라는 도시는 네. 여름이 한 달 반밖에 안 되는 도시예요. 그리고 겨울이면은 마이너스 20도에서 심지어는 30도까지 내려가고요. 예. 그래서 여름이면은 캘거리 사람들이 여름을 만끽하려고 수영복 입고 밖에서 돌아다닐 정도로 여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도시 중에 한 곳이에요. 어찌됐건 저는 그때 당시에 환율이 되게 비싸서 캘거리에서 밴쿠버까지 왕복이 1,500불 정도 됐었고 한국 돈으로는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제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캘거리에서 밴쿠버까지 운전을 해서 가자. 네. 그렇게 선택을 하고 학교가 끝나면 전 또 알바를 했거든요. 네. 알바가 끝났을 때 저녁 10시 정도 돼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캘거리에서 밴쿠버까지 1,300km 정도가 되고요. 예. 차로는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운전하면은 되는 거리입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운전을 너무 좋아했어요. 예. 너무 좋아해서 그때 당시 제가 1997년식 머스탱을 몰고 다녔어요. 아우, 말 한 마리. 예, 그래도 네. 뭐 제가 열심히 알바해서 산 차니까. 네. 참고로 머스탱이란 차는 후륜구동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오케이, 그러면 저녁 10시 알바가 끝나면 밴쿠버에 도착하면은 나는 그래도 9시간, 10시간은 충분히 끊으니까 대사관 도착해서 비자 연장하고 밴쿠버 다운타운 가서 좀 친구들 만나가지고 놀고 한숨 잤다가 저녁에 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설레이는 마음으로 캘거리에서 저녁 10시에 출발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캘거리에서 밴쿠버로 가는 도로는 딱 일본 국도밖에 없어요. 그 일본 국도만 타고 쭉 가면은 네. 밴쿠버가 나옵니다.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한 도로라서 뭐 당연히 기억에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눈이 살짝 있어서 눈이 좀 있어도 뭐 천천히 운전하면 되겠거니 하고, 왜냐면 제가 친구들이 또 밴쿠버에 있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그 지역엔 눈이 다 녹고 되게 선선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출발을 했죠. 출발을 하고 캘거리에서 밴쿠버를 가는 도중에 1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밴프라는 되게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네. 유명한 관광지가 있고 그거를 이제 밴프 국립공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한국으로 치면 저는 지금 강원도에서 서울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산맥을 타고 내려갔고 그 다음에 골든이란 작은 도시가 나옵니다. 일본 국도를 쭉 따라서 많은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골든에 도착했을 때 앞에 이렇게 로드 크루즈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길 막힘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휴게소가 있잖아요. 한국으로 네. 치면 휴게소죠. 근데 캐나다에 있는 이 휴게소들은 한국처럼 이렇게 큰 휴게소가 아니라 그냥 주유소에 작은 편의점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네. 그래서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여쭤봤죠. 이거 지금 길이 문제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차가 사고가 나서, 왜냐면은 그 일본 국도가 한국처럼 3차선, 4차선이 아니라 그냥 1차선 국도거든요. 네. 그래서 차가 사고가 나면은 길을 다 막고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격이 엄청 급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도를 한번 펼쳐봤어요. 펼쳐봤더니 이게 좋은 것 같아. 뭐 지금 눈은 어느 정도 없으니까 가도 괜찮지만 나라면 가지 않아, 이랬어요, 저한테요. 오. 그래서 나는 가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편의점에서 그렇게 되지? 예. 그때 당시에 제가 하루에 담배를 한 3갑씩 폈어요. 예. 담배 애호가였고 또 커피 애호가여서 가장 큰 사이즈 커피를 시켰고, 담배, 치토스, 아직도 기억나요. 치토스, 그다음에 초코바 네. 이렇게 한 개씩 사서 95번 국도를 타고 갑니다. 그때 정말 몰랐어요. 그게 악몽의 시작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새벽 2, 3시 정도가 됐어요. 네. 골든에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출발을 했고 거의 아침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이어서 해가 이제 살짝 뜨니까 길이 쫙 보이잖아요. 예. 제가 운전하는 전방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한 10m 정도 되는 낭떠러지 밑에 강이었고요. 오른쪽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도랑이었어요. 당연히 눈 때문에 가려져 있죠, 위에가요. 그래서 60, 70km 정도 가다가 시야가 확보가 되니까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엑셀을 밟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70에서 80이 됐고, 그다음에 아침 9시가 좀 넘어가지고 해가 완전히 떠서 길이 확 튀잖아요. 네. 그래서 100으로 가도 되겠거니 하고 엑셀을 좀 더 밟았습니다. 밟았고 밟는 순간 제 차가 후륜이기 때문에 이게 차가 순식간에 돌더라고요. 아, 스핀. 예, 그러니까 블랙 아이스라고 하는 요즘 표현으로요. 아, 미끄러졌구나. 예, 3초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요. 예. 근데 보통 그 상황이 되면은 제 경우는 우선 이랬어요. 3초 정도 되는데 이게 스냅샷처럼 찰칵찰칵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도랑이고 왼쪽으로 가면 낭떠러지고 그리고 그 밑에 바로 강인데 이게 지금 얼어있는 강인지 녹는 강인지 위에 얼음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모르잖아요. 맞죠. 근데 그 정말 짧은 2, 3초 사이에 그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리에서 돌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예. 인간이 이렇게 극한 상황에 가면은 내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1%라도 내가 살 수 있는 좀 더 많은 확률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결국엔 할 수 있는 건 해봐야 되니까요. 순간적으로 오른손으로 사이드를 올리면서 엔진 기어를 내렸어요. 그리고 왼손은 창문을 내렸어요. 네. 왜냐면 만약에 물속에 빠지더라도 수압 때문에 창문이 안 열릴까 봐요. 그 생각을 2, 3초 안에 했어요. 근데 와. 결정적으로 그 생각이 끝날 때쯤에 저 그때 알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꼭 먹게 해주잖아요. 예. 제가 사실은 치즈버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닉네임이. 예, 예. 맥도날드 치즈버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예.
근데 치즈버거도 뭐 같은 맥도날드라도 밴쿠버 맥도날드하고 캘거리 맥도날드하고 맛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밴쿠버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치즈버거는 꼭 먹고 싶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예. 정말 운 좋게도 제 차는 도랑 쪽으로 갔어요. 도랑 쪽으로 갔고, 그리고 도랑의 깊이가 상당히 깊었는지 제 기준점으로 창문 위쪽까지 다 눈 속으로 파묻혔어요. 그래서 우선 살았다. 그런데 사람이 간사한 게요. 살은 건 살은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나머지 내 인생을 살려낼 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이제 이 상황을 또 이겨내야 되니까. 예,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제가 눈 속에 묻힌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캘거리에서 10년이 넘게 살아봐서 아는데 추위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거든요. 근데 차가 눈 속에 파묻히면서 첫 번째로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오. 시동이 꺼지면서 다시 켜도 당연히 켜지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한 30분 정도 고민을 했어요.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요. 왜냐면 당연히 바깥 온도가 춥기도 하고 제가 이 창문을 내리면 눈이 또 차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그나마 다행히 차가 눈 속에 있으니까요. 춥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좀 맞냐면은 그 에스키모인들이 이렇게 얼음으로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 안에서요. 맞아요. 예, 눈 속에 있었는데 오히려 춥지 않았고 제 온기가 차에서 좀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버틸만 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확인한 게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식량이 어떻게 되나. 당연히 치토스 하나, 초코바 하나 그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캐나다 사람들은 나라가 크기 때문에 생수를 꼭 트렁크나 뒷좌석에 한 박스씩 싣고 다녀요. 그래서 물 한 박스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당연히 그 도로에 차가 지나간다면은 일 처리가 좀 빠를 수도 있고 내 핸드폰이 터진다면은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됐어요. 아이고. 그 시기에 그 도로를 가는 차는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해가 바로 지더라고요. 바로 해가 지고 당연히 이제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고 그다음에 느낌상으로 이제 저녁 8시, 9시 정도가 됐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있는 별들은 너무 아름답다라는 걸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유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내가 아름다운 광경을 본 적이 있었나? 그러고 있다가 이제부터는 체감상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몸을 좀 녹이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뒤에서 예. 슥슥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가 왔다. 예. 잠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한국은 눈이 내리면 다시 녹고 눈이 내리기 때문에 사람이 걸으면은 보드득 보드득 하고 소리가 나요. 예. 그런데 캐나다 산에서 내린 눈은 녹질 않기 때문에 눈을 밟아도 이렇게 발이 툭 빠집니다. 이제 그 소리가 슥슥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뒤쪽에서 그 소리가 나서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뒤에서 소리가 나는 게요. 차가 와야 되는 게 맞는데 맞아요. 왜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는지 전 이것부터 제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러고 있다가 좀 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뒤쪽은 눈에 가려져서 안 보였었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차가 파묻혔을 기준점으로 왼쪽 백밀러는 뒤쪽이 보였는데 오른쪽 백밀러는 또 안 보였거든요. 네. 근데 오른쪽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슥슥슥슥 이렇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 잘못 듣는 게 아니라면은 이거는 나를 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까라고 옆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차 트렁크부터 쿵쿵쿵쿵 하면서 제 앞쪽 유리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털이 있더라고요. 뭐야 이거? 그리고 두 발을 내들었을 때 저는 바로 알았어요. 아, 곰이구나. 헐. 곰이구나. 그 곰이 제 앞쪽 창문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저를 딱 보는데 아직도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살짝 고개를 이렇게 내리고 저를 바라보는데 공포가 뭔지 저도 잘 알지만 그건 공포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악몽 그 자체였어요, 저한테. 와. 그냥 악몽이었어요. 무슨 네. 곰이에요? 캐나다 곰입니다. 아, 뭐 종류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예, 종류는 모르고 캐나다에 곰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그때 당시 오래 살아서 곰에 대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가 많이 들어서 절대 움직이지 말고 눈동자도 마주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게 있어서 이 곰의 표정을 살짝 봤는데 고개를 내리고 저를 바라보면서 입 쪽에는 침을 흘리는데요. 입김하고 침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바로 알았어요. 이 곰이 날 해할 수도 있고 이 안에 있는 나를 해하고 싶은데, 쉽게 얘기하면 조개 껍질 안에 있는 조개를 먹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먹자는 그 표정이요.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본 사람만 알아요. 와, 소름 쫙 끼쳤다 지금. 저는 처음 그때 알았어요. 동물도 표정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1시간 정도 계속 주위를 돌았어요. 주위를 돌았고, 그리고 한참 돌다가 다시 제 앞쪽에서 어슬렁 걷더니 제 기준으로 앞쪽 길로 쭉 도로를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숨이 쑥 나오면서 아직도 긴장이 돼요. 그때 생각만 하면은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살았다라는 생각보다요, 우선 갔다. 몰랐어요. 제 몸에 식은땀이 그렇게 많이 났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있다가 정말 뜬 눈으로 아침이 올 때까지 제가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앞쪽으로 갔던 곰이 새벽에 올 때쯤 다시 한번 또 오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 곰의 구역이 내가 지금 있는 여기구나. 저 곰의 구역이구나. 거기까지 제가 눈치를 채고, 그러면 내가 살 길을 찾아봐야겠다. 적어도 머나먼 캐나다에서 제가 곰의 먹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쭉 봤어요. 쭉 보다가 아침이 밝았고 다시 한번 주도 면밀하게 봤어요. 골든에서 제가 빠져나왔을 때 60에서 80km로 4시간 정도 왔다면은, 제 감이 맞다면 150에서 200km는 왔을 거고, 그러면 이 기준점에서 내가 앞쪽으로 가야 작은 마을이 있을 건데 최소 짧으면 20km, 길면 한 50km 정도는 되는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운전하면서 왔었을 때 작은 마을 하나도 지나갔거든요. 예. 근데 작은 마을로 가려면 30km 정도만 뒤로 걸어가면 됐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정말 고민을 하다가 최대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엄청 머리를 쓰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가 뜨더니 당연히 그 광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웠고 해가 가장 높게 떴을 때가 사실 가장 온도가 올라가면서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짐을 나름대로 싸고, 그다음에 곰이 네. 어찌됐건 저한테 다시 온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 뒤쪽에서 와서 다시 앞쪽으로 갔다가 다시 앞쪽에서 저한테 오고 또 뒤쪽으로 갔잖아요. 예. 그러면 뒤쪽으로 갔다라는 건 제가 앞쪽으로 가야만 중간에 인터벌이 좀 벌어져서 제가 살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엄청 생각을 하고, 그래 그럼 난 앞쪽으로 가자 하고 초코바하고 치토스하고 그다음에 물하고 챙겨서 떠날 차비를 하려고 딱 나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깐만, 이게 지금 차가 눈에 파묻혔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눈을 파헤치면 시동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잠깐, 어차피 내가 눈 속에 있었기 때문에 뭐 추위에 떨지도 않았고 봉상을 입은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지금 컨디션이 그리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눈을 파보자. 그러면 눈을 파려면 삽이 있어야 되는데 삽이 없잖아요. 그래서 책가방을 봤더니 노트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노트북이 엄청 무거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리면 행동에 옮기는 성격이거든요. 정말 힘들게 벌어서 그 노트북을 반절로 부셨어요. 왜냐하면 모니터 쪽이 좀 더 가볍잖아요. 이야, 예.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눈을 한번 파놨어요.
예.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해가 떨어지기 전에는 팔 수 있는지. 근데 눈이 가벼우니까 생각보다 쉽사리 파지더라고요. 그래서 동물 중에 미어캣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시하면서 하는 동물들 있잖아요. 정말 예. 노트북 모니터로 한 5번 파고 주위 한번 보고 5번 파고 주위 한번 보고, 그 짓을 거의 해가 떨어질 때까지 팠던 것 같아요. 예. 제일 처음에는 앞에 본네트 먼저 팠어요. 왜냐면 엔진이 너무 차가우니까 엔진 먼저 파고 본네트를 열어놔서 좀 엔진을 추위에서 녹여줘야 그나마 시동이 좀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저 개인적인 판단이었어요. 네. 그리고 앞쪽을 다 파서 본네트를 열고 뒤쪽은 당연히 배기관 쪽을 먼저 파기 시작했어요. 네. 일단은 상식적으로 공기만 통하면, 산소만 통하면 차는 시동은 걸리니까. 네. 제가 군대를 강원도 속초에서 나왔거든요. 정말 거기서도 삽질 많이 해봤지만 그때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렇게 팠던 거를. 눈이 무겁진 않았어요. 예. 근데 그 상황 자체가 목숨을 담보로 저는 눈을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곰이 잘은 모르지만 40-50km는 뛴다고 제가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거든요. 곰 미쳤어요, 진짜. 예, 뛰면은 40-50km까지도 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나마 다행인 건 해가 뜨기 시작하면은 주위에 온통 하얀색이라서 곰은 색깔이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말 초집중을 하면서 눈을 계속 파헤치기 시작했고, 어림잡아서 해가 질 때쯤 해서 어느 정도 눈이 파여가지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담배를 폈어요. 네. 차 안에 들어가서 폈어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눈물이 나요. 그러고 있다가 기름칸을 봤더니 한 반 칸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몸을 충분히 녹이고 그때 제가 첫 번째 초코바를 먹었어요. 초코바를 먹고 어찌됐건 몸에 에너지가 좀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제가 했었던 걸 쭉 고민해보고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곰에 밥도 안 되면서 난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생각 쫓아오겠구나. 이 곰이 앞쪽으로 한번 뒤쪽으로 한번 그리고 또 앞쪽으로 한번 뒤쪽으로 한번 계속 자기 구역에서, 그것도 사람이 만든 도로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제가 차 밖에서 어디론가 가게 되면 그 도로를 따라간다는 거 이 곰이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곰은 제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영악하고 똑똑한 곰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 이게 내가 설마 했던 게 맞구나. 내가 내려서 어느 쪽으로 가건 이 곰은 난,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까지 역시나 차 한 대가 그 도로로 안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새벽이 지나갈 때쯤 핸드폰을 풀로 충전하고 가장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따뜻하니까 그때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니까 그냥 한 4-5시간만 자자 하고 기다려야 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 두 번째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눈 속에 있을 땐 몰랐는데 막상 제가 눈을 싹 파헤치고 차가 밖에 있는 상태에서 이 차가 이제 거기서 기름이 바닥났고 시동이 꺼지면서 그때 추위가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차 안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예, 보통 그 상황 되면은요 사람이 포기한단 말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심지어 그때 유서 한 장 안 썼어요. 그 차에다가. 보통 유서라는 걸 쓰잖아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정말 해볼 짓을 다 하다가 안 되면 유서라는 걸 쓰는데 저는 유서 한 장, 저는 살고 싶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해가 가장 밝게 뜨고 이 정도면 내가 걸을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나가자 하는데 이 오른다리가 안. 그럼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래도 여기서 얼어 죽는 것보다 나가는 게 낫다 예. 라고 판단을 해서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신은 존재하는구나라는 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오, 예. 네. 제가 차 문을 열고 5m도 안 걸어갔어요. 예. 근데 앞쪽에서 큰 차가 한 대가 오더라고요. 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너 살았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눈물이 나는데 아직도 그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와. 지금도 감정이 좀 복받쳤는데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 곰이 이랬다 그랬더니 아무 걱정하지 마. 그 사람 저한테 계속 그랬어. 아무 걱정하지 마. 진정해 하면서 제 차를 케이블을 연결해가지고 바깥으로 빼주시 앉아서 가는데 도대체 몇 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죽음과 삶을 오간다고 하잖아요. 보통. 저는 그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3, 4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요. 근데 제 기준점으로 앞쪽 도로로 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서 9만 마리가 걸어오는 거예요. 오, 예. 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앞쪽으로 갔으면 그 곰이 저 먹었을 겁니다. 머리로.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저는 예. 뒤쪽으로 갔었어야만 맞는 거죠. 그래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니까 그 곰이 이렇게 옆쪽으로 보랑으로 쓱 빠지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곰이 그런 존재인지 몰랐어요. 너무 영악한데? 정말 근데 이렇게 보이잖아요. 차가 지나가면서 그 곰이 하는 행동들이 일자로 서가지고 사람처럼 서가지고 저를 보면서 크릉크릉 하는데 이건 소름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 곰이라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그 원주민은 계속 그렇게만 얘기했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저 곰 쏘면 안 돼? 그랬더니 먼저 해야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쏘지 않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것도 맞는 이게 말이네. 표현이 한국말로 해서 그러지 다 당연히 영어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약간 네. 표현에 어눌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는 원주민 보호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호구역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제 차를 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너는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도로로 이렇게 간 거니? 그러니까 자기가 10일에 한 번씩은 그 도로로 가는데 꼭 저 같은 사람들이 있대요. 한 해에 30에서 40명이 그 도로를 들어가서 사고가 나고 동물들한테 해하는 것도 타고 그런 어이구. 것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신이 널 스프도 준 것도 제가 기억이 나고요. 원주민이라고 해서 이렇게 천막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원주민 구역이 따로 있고 캐나다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주택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컨디션 회복해서 그 원주민이 제 타이어에다가 겨울에 쓰는 체인 있잖아요. 아, 네. 그것까지도 해줬고 그렇게 해서 저는 꽤 늦었지만 그래도 밴쿠버에 도착을 했고 제가 밴쿠버에 도착을 해서 올 때는 탁송을 맡겼어요. 제가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올 때는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어우, 잘하셨다. 아우, 예. 네, 그래서 제가 몇 개의 에피소드가 없는데 그 중에 한 개를 한번 얘기해 봅니다. 오늘 와. 마무리는 이렇게입니다. 진짜 공포 중에서도 이 생존담 자체가 제일 겪어서는 안 되는 일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쵸? 우리가 이런 일은 영화에서나 보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를 다루는 곳에서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내 경우인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진짜 네. 경험자 입장에서는요. 네네.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야. 네, 그리고 돌비님도 아시겠지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캐나다 이야기를 나오니까 캐나다에 예. 사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곰 얘기를 굉장히 처음부터 많이 하셨긴 했었어요. 아 그래요? 곰이 예, 굉장히 많나 보네요, 거기는.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저도 후에 알았는데 네. 곰이 겨울잠에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된 시기더라고요. 아, 안 그래도 제가 예, 여쭤보려고 했던 게 우리나라에만 사셨던 분들은 곰은 겨울잠 자잖아요. 근데 왜 겨울에 나타났어요? 말이 돼요? 이러시는데 겨울잠 자고 일어난 시기잖아요. 4월, 5월이면. 예, 맞아요. 야, 배가 엄청 그리고- 고플 때는 또. 가장 배고플 때고 와. 심지어는 같은 동족끼리도 해야 할 때가 그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옥행을 제가 제 스스로 걸어간 거죠. 차를 타고.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했구나. 예. 와, 진짜 무섭네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느낀 게 뭐냐면 곰이 얼마나 영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들 야 미련 곰탱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곰은 예. 절대 미련하지가 않다고 하긴 했었어요. 제가 다큐 같은 거 봐도 똑똑하고 영악하고 끈질기고. 제가 느꼈었던 거는
영악하면서 예. 기다릴 줄 알아요. 끈질기다, 예, 진짜. 기다릴 줄 알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는 그 곰은 사람을 먹어봤던 곰일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그 원주민도 그랬어요. 그죠? 분명히 해양 곰이고 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러는 거다. 사람 맛을 아는 네, 거지, 얘가. 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사고 났었던 그 구역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많대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캐나다에 계신 분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 길 지나다니실 때 특히나 여기가 밴프 국립공원 쪽에서 1번 국도랑 95번 국도인데 95번 국도인 거죠? 건이 예, 맞습니다. 일어났던 곳은? 예, 맞습니다. 야, 음.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세요. 그래서 그냥. 올 때는 그 차 탁송 맡겼고요.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현지 분들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네요. 보니까. 맞아요. 캐나다 혹시 여행 가시거나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뭐, 거기 계신 분들 있겠지만, 15년 살아본 이상 가장 사실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워낙에나 자연을 해하는 걸 싫어하는 나라거든요. 아우, 그런 건 좋은데, 야생동물로 인한 사건, 맞아요. 사고가 있겠죠. 엄청 많아요. 그것 때문에요. 자, 오늘 치즈버거님께서 진짜 소름 끼치고 직접 겪었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생존담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동물 공포네요, 이거는 진짜. 아, 이제 좀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 후들고, 왜냐면은 처음이라서 긴장된 것도 있지만, 네. 그때 당시 기억을 떠올리니까 다시 오네요. 맞아요. 예, 이게 예, 아무래도 트라우마로 좀 남은 트라우마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영화에도 실제 이야기가 있잖아요. 곰에게 예, 많을 그렇게 겁니다. 된 예. 이야기가. 한 해에 또 곰에게 사고당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다고 들었으니까. 예.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맞네요. 이런 얘기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돌비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에게 또 이런 색다른 공포를 전달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치즈버거님께서 생존담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또 다른 이야기도 4차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저는 아직도 치즈버거님께서 그 상황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신 거거든요. 왜냐면 이런 생존담은 특히나 이 동물에 관련된 거는 그 상황 묘사를 정말 잘해주셔야 저희가 공감을 조금이나마 하고 그 상황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치즈버거님께서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곰이 앞유리에 와서 이렇게 거꾸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침 흘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눈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와, 그때 그 표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와, 진짜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곰은 분명히 제가 생각했을 때도 사람을 이미 잡섰던, 이미 먹어봤던 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사냥할 수 있는 사냥감 중에서도 귀한 사냥감이다. 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곰은 냄새를 막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도 맡을 수가 있대요. 냄새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뭐 유튜브나 어떤 매체에 보면 있을 겁니다. 그대로 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 오랜만에 또 책벌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책벌레님께서는 또 현직 변호사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으신 분이에요. 특히나 현실 공포 쪽으로. 하지만 변호사법이 있다 보니 자세한 내용, 어떤 사건을 명시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겠지만 최대한 이야기하실 수 있는 선에서는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입니다.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어떤 이야기인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책벌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책벌레님께서 찾아오신 게 이번 사건을 이야기하셔도 되는 건가요? 이게 제가 변호사로서 접한 사건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제가 사법고시 준비하기 직전에 그때 잠깐 스터디를 같이 한 친구가 있거든요. 예? 그 친구와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책벌레죠.
오늘 얘기는 이 일을 겪은 친구에게 허락을 받아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만약에 이 친구의 예를 들면 선후배라든지 이 친구의 친구랑 저랑 긴밀한 접점이 있었다면 허락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친구하고는 고등학교 때 학원 친구였거든요. 네. 그리고 대학은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과가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고시 준비를 같이 하게 됐는데, 둘이서 스터디법, 민법, 형법, 판례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진도를 체크하는 그런 간단한 스터디를 같이 했는데, 이 친구를 제가 똘순이라고 할게요. 저는 사실 친구 관계가 넓지 않고 개인주의적인 습성이었던 반면에, 똘순이는 다양한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딱 봐도 학생회장이다 하는 그런 활발한 친구였어요. 근데 저는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었고 스터디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똘순이가 진도 체크라도 같이 하자 막 그래가지고 저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학원 친구기도 하고 저도 편해가지고 둘이서 진도를 함께 나가게 되는데, 근데 똘순이가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친해진 여자인 친구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고시 준비하고 싶어 하는데 집에서 반대하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길래 그 친구를, 카페 친구를 A라고 할게요. 근데 왜 A 집에서 고시 준비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A 엄마가 말하기를 그냥 여자애는 취업해서 시집이나 빨리 갈 것이지, 이런 주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시 준비 자체가 시작이 어렵다고 그렇게 고민 상담을 하면서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똘순이는 A란 친구랑 거의 매주 만나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그 카페가 또 취미 카페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더 통하는 게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그 A라는 친구한테 큰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약간 성적인 범죄에 노출이 됐다고,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그 피해자인 A의 판단이나 그 심정, 그 당시 심정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고소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니까 일단 위로를 해주면 된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똘순이가 성범죄는 치졸한 범죄 아니냐, 그리고 재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고소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네. 저한테. 성격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너 혹시 A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같이 경찰서 가자 막 이렇게 설득을 좀 강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저희도 좀 어렸기 때문에 정의감에 좀 도취되던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 성범죄가 친구죄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게 개인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고발을 할 수가 있고, 굳이 고소를 안 해도 수사기관이 증거 수집을 했을 때는 계속 직권수사가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2013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성범죄가 친구죄였어요. 이때는 친구였는데 네. 옆에서 똘순이가 계속 고소를 해라 하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 성범죄라는 게 그 2013년 이전에 친구죄로 제정됐다는 이유가 바로 이 피해자 의사존중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 부분이 악용이 돼가지고 아이고. 고소를 포기시키기 위해서 그 가해자 쪽에서 고소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막 2차 가해가 막 심각하게 일어나면서, 그래서 결국 이게 폐지가 된 거였어요, 2013년에. 예. 그러다가 똘순이가 A랑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을 안 받는다고. 저는 짐작이 좀 갔죠. 부담이 됐겠다 이런 짐작을 했어요, 저는. 똘순이가 A한테 너 왜 이렇게 용기가 없냐, 용기를 내야지 막 이렇게 또 했었대요, 마지막 대화가.
그래서 제가 너 A를 좀 내버려둬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걸 거라고 그렇게 충고를 해주고 A가 제 절친이 아니다 보니까 또 해야 될 공부가 있고 또 진도가 있다 보니까 더 깊이 생각을 하거나 뭐 A에게 연락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제가 못하죠. 제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몇 주 정도 지나서 갑자기 똘순이가 금요일 저녁에 맥주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웬 맥주냐고 갑자기. 그러니까 A가 맥주를 사주기로 했대요. 갑자기. 근데 A가 말하기를 저를 꼭 데리고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난 모르는 사람인데 난 그냥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왜 거기 가야 되지? 하는 생각이 좀 강했어요. 똘순이가 A한테 저를 꼭 소개해주고 싶다고 예. 조르더라고요. 그래서 A랑 똘순이랑 맥주를 딱 한 잔만 하고 난 들어가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막상 약속 장소 가보니까 A만 있는 게 아니고 A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랑 그 남자친구의 친구 2명이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똘순이가 남성분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저한테 혼날까봐 굳이 말을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좀 번거롭다는 마음이 강했어요.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막 이렇게 접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충분히 그런 네. 사람들 있죠. 근데 상황이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맥주를 마시러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저는 속이 좀 안 좋아서 조금만 마시고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저는.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근데 분위기가 좀 부어라 마셔라 분위기였어요. 술을 자꾸 먹이는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나는 이제 갈 건데 똘순이가 좀 걱정이 됐어요, 사실은. 제가 똘순이한테 화장실로 잠깐 가자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너 혼자 있어도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괜찮으니까 너 그만 가봐도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저는 걱정을 하면서도 A가 매주 만나던 친구라고 하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그 자리에 빠져나왔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똘순이 데리고 화장실로 가자 하고 나왔을 때 제 맥주잔에 맥주가 한 2분의 1 정도가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간다고 할 때 그걸 비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음료수에 대해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의심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다들 성격도 좀 좋아 보이셨고. 근데 이상하게 계속 마시라 그러니까 마시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저의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심된다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원룸으로 이동을 했죠. 가서 보니까 이제 막 씻은 참인 것 같은데 머리도 안 말리고 방바닥에는 이제 머리에서 떨어진 물이 막 좀 떨어져 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눈을 엄청 많이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무슨 일이냐, 뭐냐고, 왜 이러냐고 이러니까 계속 울기만 해서 날려주다가 대체 무슨 일이냐고 막 이렇게 제가 막 소리 질렀거든요. 그 상황만 딱 봐도 뭔가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가 범죄를 당한 것 같대요. 그 성적인 범죄를 확실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랑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어제 같이 계속 있지 않았냐고. 왜 모를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나가고 나서 맥주를 또 거국적으로 원샷을 하자고 해서 원샷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필름이 끊겼다는 거예요. 와, 아예. 기억이 아예 없대요. 아예 기억이 없대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냐. 간간히 기억이 나지 않냐고. 술에 취했으면. 근데 완전히 필름이 끊겼다고.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처음 보는 모텔방에 누워있고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걸을 수가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하게 있었다는 거죠. 여성은 사실 자기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네.
모를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음. 그래서 막 우는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A 전화 안 되냐고 전화를 안 받는다고 꺼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A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상황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일단 이성을 챙겨야 되니까 저까지 멘붕이 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애가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똘순이 아침을 챙겨서 먹였어요. 막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2숟갈을 억지로 먹이고 일단 산부인과를 데리고 갔어요. 산부인과 여성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일단 자궁 내에 정액이 있는지 봐주시고 찰과상이 얼마큼 심한지도 봐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이야기 듣자마자 바로 상황을 파악을 하신 거죠. 이제 검사를 싹 하셨는데 정액은 없다. 정액은 없는데 너무 심한 찰과상이 있고 출혈까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범죄에 있어서 친고죄가 있던 시절에도 치상, 그러니까 결국 상해 결과가 나온 거라서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공소제기도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고소인이 고소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면 내가 소견서를 강하게 써준다고 심각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강제적인 행위로 보인다는 취지의 그 소견서를 써달라고 해서 이제 그걸 받아서 일단 병원을 나왔어요. 고소를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증거로 첨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친구가 제가 바로 경찰서 가자 이러니까 싫다고 방에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에 일단 데리고 가서 너 왜 안 하냐? 왜 고소 안 하냐? 그 사람들 얼굴도 알고 모텔 위치도 알고 주인이 너네 들어갈 때 기본적인 상황을 분명 봤을 거다. 네. 고소하자 이렇게 강하게 설득을 했죠. 그냥 갑자기 똘순이가 막 울면서 아무래도 A가 이래서 그런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A가 성범죄 피해자로 똘순이한테 고민을 털어놨을 때 똘순이가 계속 고소하라고 강권을 했었잖아요. 저랑 이렇게 상황이 지금 바뀐 거잖아요. 본인이 피해자가 됐고 친한 친구인 제가 고소하자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는 절대 고소 못하겠다고 막 그러길래 제가 너 너무 생각이 나간 거 아니냐고 A라는 걔가 정말 그런 애가 맞냐 정말 그런 거 맞냐 일부러 그런 거 맞냐 그러니까 똘순이가 모르겠다고 나 모른다 막 계속 모른다고 하면서 갑자기 엄청 대성통곡을 하면서 난 기억이 안 난다 몇 명이 그랬는지 나한테 몇 명이 그랬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대체 어떤 식으로 그랬는지 몇 명이 그랬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명이 그랬는지 막 소리를 막 비명을 지르면서 오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제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 몸에도 힘이 쫙 빠지면서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다른 사람에게 이걸 말을 하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정말 쉽지가 않죠. 예. 누가 그랬는지, 몇 네. 명이 그랬는지, 언제부터 몇 시까지 당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심한 상해로 이 더러운 상황을 짐작만 하는 심정을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일단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다 잊자. 우리 다 잊을 수 있다. 다 잊자. 막 이렇게 그 말만 반복을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극도의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 비명을 지르는 그 상황이 저는 이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A한테 문자를 남겼거든요. 네. 똘순이 당한 거 증거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똘순이는 사실 준비하던 걸 포기를 하고 호흡 곤란 증세가 한 번씩 와가지고 부모님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신경정신과를 가서 약을 타든지 해야 된다고 너 이거 심해지면 안 된다. 네. 이래가지고 상담도 받고 약을 타고 하면서 초반에 한 5, 6번 정도를 제가 데리고 다녔거든요. 병원은. 그러면서 이제 똘순이는 되게 얘가 공부를 잘하던 애였어요. 근데 그냥 중견기업에 그냥 들어갔어요.
대기업 이렇게 막 도전을 하고 그럴 심리적인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냥 중견기업에 들어가서 조용히 지내기 시작을 했죠. 야. 돌순이는. 그러면서 가끔씩 저하고는 차 한잔 하면서 지냈는데 사실 그 이후로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는데 그러고 이제 제가 몇 년 뒤에 또 저도 시험에 합격하고 그러고 만났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요즘 클럽이나 이런 데서 안 좋은 약들이 성행한다는데 그게 근육이완제나 강력한 수면제 성분이라고 한다. 네. 그런 종류 약을 사람들이 자기의 술잔에 탔던 것 같다. 그러면서 이 A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사시 준비도 못하고 나쁜 일도 당했는데 똘순이가 친구이긴 했지만 하기 싫은 고소를 하라고 발생한 지 반년쯤 지나가지고 그 A한테 문자가 왔었대요. 정말 미안했다 이렇게 왔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똘순이가 잘못 보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회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똘순이가 아니라는 식으로 문자 잘못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회신을 했고 그러고서는 폰을 중간에 한번 바꿨었거든요. 또 제가 그때 뭐라도 준비해라. 넌 공부도 잘했고 성적도 좋았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폐지 수순을 조금씩 이제 인원이 줄어가고 있던 중이니까 사시 이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과목으로 구성된 다른 고시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자료를 모아가지고 메일로도 보내고 문자로도 계속 보냈어요. 그리고 학원은 여기 다니면 된다 이렇게 학원도 알아봐 줬거든요. 그렇게 똘순이가 다른 십순이가 다 돼가지고 아이고. 저랑은 굉장히 잘 맞는 친구가 되긴 했죠. 근데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런 심각한 악의로 발생한 그게 감히 A 악의를 감히 짐작을 할 수가 없는 건데 네. 제가 변호사를 지금 10년이 넘게 하면서 짐작이 되는 것이 생각을 해본 건데 오, 예. 이제 돌이켜보면 그게 남친이었는지 과연 남친의 친구들이 맞았었는지 저는 좀 의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A가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범죄 저지르는 질이 나쁜 사람들이랑 엮여져가지고 네. 본인을 대신해서 저나 똘순이를 이렇게 연결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일찍 빠져나왔기 때문에 무사할 수가 있었던 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법무법인 특징이 원래 상담실이 있는데 밖에서 안을 보통 보지 못하게 불투명 창문이 달려 있어요. 근데 네. 그 법무법인은 상담실이 밖에서 안을 볼 수 있게 투명 창이 달려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근데 제가 문을 지나가면서 변호사님 저기 있네? 이러고 정면으로 보이니까 눈이 딱 마주쳐서 목례를 했어요. 그 변호사님한테. 근데 같이 그 상담실에 앉아있던 의뢰인이 변호사님이 까딱하고 이제 저한테 문 밖에 있는 그 의뢰인이 얼굴을 딱 가리면서 인사도 하는 동 마는 동 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냄새 나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잡을 생각은 없었는데 네. 왜냐하면 똘순이도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다고 하는 마당에 이 여자를 잡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말도 없었죠. 근데 제가 이제 멍하니 좀 도망가는 걸 보고 있다가 확실하게 누군지 알고 싶어가지고 그냥 사무장하고 그 변호사님 계신 자리에서 이쪽도 형사예요? 그랬더니 이쪽도 형사예요. 그러길래 제가 이쪽도 가해자인가요? 이랬더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 변호사들끼리 불문율이 있어가지고 자세한 사건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기가 어렵거든요. 이 이상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형사사건의 가해자로 상담을 받으러 온 거죠, 결국. 근데 이제 똘순이한테는 제가 나중에 서로 경기를 일으키지 않는 시점이 됐을 때 네. 차 한잔을 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그 몹쓸 짓 한 놈들을 제가 애칭으로 부르거든요. 말종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는데 말종들.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을 통칭해서 말종들이라 부르는데 제가 똘순이한테 인간들은 분명히 편하게 살지 못할 거다 라고만 얘기를 했고
형사 사건 가해자였다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진 않았죠. 그래서 더 이상 생각하지 좁나. 말아라. 네. 대한민국이 좁죠. 네. 네. 그래서 이 음료에 약을 타는 게 정말 완전히 블랙아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남녀노소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제가 접한 바로는 제가 업무적인 부분이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굉장히 제압을 당하기가 쉬워요. 마시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금품이나 수표 빼가는 사건도 있었고, 그런 상해를 입은 사건도 있었고, 성범죄는 당연히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해서 그 세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고 폭넓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예.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 요즘에 더 있잖아요, 이런 게. 또 더 발전을 많죠. 했겠죠, 오히려 예전보다는. 더 많죠. 예, 더 많아요. 네, 요즘. 정말 이거는 남녀를 떠나서 누구든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안 네. 나버리는데 네, 맞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그게 그 더, 상황에서. 그게 더 끔찍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더 끔찍해요, 정말. 그리고 이제 말종이들이 세상에는 말종. 굉장히 많더라고요. 온 천지에 사방에 말종들이 많아가지고 네, 바빠 그러니까 죽겠어요. 머리도 그런- 아프고 막.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말종이들이 우리가 사는 곳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네, 근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안 고쳐지는 경우가 더 아.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 변하지 않아요. 예, 제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 반성문 써가지고 형량 낮춰주는 거는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이거든요. 반성하지 않아요. 네, 제가 접한 범죄자들은 그냥 뭐 한 100번 쓰면 반영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은 있어도 예. 그 반성문을 판사한테 판사님 죄송합니다 하는 거지 피해자님들 죄송합니다 하는 경우는 없죠. 와, 그게 더 무섭다, 반성- 진짜. 반성을 판사한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예. 형량 정하는 거는 다 뜯어 고쳐요. 다 빼버려야 돼요. 진짜. 뺄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영적인 얘기를 간단히 해도 될까요? 영적인걸요? 예? 이거는 작년 8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을 때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3차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한 명도 계속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한 보호자 한 명만 환자를 돌볼 수 있게 체계가 딱 잡혀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엄마를 돌보지 않아서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 같은 심리에 좀 사로잡혀가지고 급한 업무는 그 의뢰인 양해를 구하고 다른 변호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대략적으로 좀 넘기고 의뢰인 합의가 안 되는 종류의 자문 같은 거는 병원에서 밤에 보고서를 밤새워서 쓰고 하는 생활을 했었어요, 몇 주 동안. 근데 어머니 상황이 좀 급박해지면서 수술하기 전에 간단한 시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호자로서 동의를 하려고 동의서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만에 하나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환자 측이 감수를 한다는 그런 취지의 글귀가 딱 마지막에 몇 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시술인데. 근데 그 시술로 인해서 중장애가 발생하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있죠. 의료사관들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흔히 하는 거다. 요식행위다. 그러는데, 제 주변에도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해서 제가 도저히 사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시술을 해야 암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이 시술을 안 해도 좋아질 가능성이 50%라도 있다면 내가 며칠만 두고 보겠다라고 했어요. 네.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눈물이 앞을 가리니까 사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글귀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인을 미루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일 시술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밤에도 악화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엄마 상태는 괜찮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밤에 막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1인실이었어요. 항암제 때문에 1인실이었고
문을 열면 바깥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엄마 깨실까봐 문 네. 입구 쪽에 커튼을 길게 쳐놓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의사 한 분이 커튼 뒤에서 몸을 반쯤 쏙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다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누구세요? 하는 말에 엄마도 깨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커튼 쪽을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누구세요? 의사 선생님 오셨네요? 이러니까 엄마도 그쪽을 보시더라고요. 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시술 괜찮을 텐데 꼭 받으라고 아무 이상 없을 테니까 꼭 반드시 받으라고 내일 오전에 자리 날 거니까 빨리 간호사한테 말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네 이러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니까 예. 아니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꼭 시술을 받겠다고 말을 하라고 지금 네. 그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받으면 안 되니까 하라고 지금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커튼 뒤로 모습을 감추자마자 문이 활짝 열리면서 간호사분이 확 들어오셨어요. 예? 밤중에 환자 체크도 하고 밤에 맞는 주사도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그 의사랑 같이 들어온 간호사가 딱 마주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호사분한테 저 의사 선생님 누구세요? 처음 보는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말하기를 어떤 선생님이요? 누구 말씀하시는 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들어오실 때 마주치신 의사분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못 봤는데요? 저밖에 없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간호사분을 잡고 엄마 시술 받을 테니까 가능하면 내일 꼭 시술을 받게 해달라. 동의서는 언제든지 서명하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네. 간호사가 내일 시술 인원이 꽉 차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그렇게 보고는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눈을 깜빡깜빡 하고 계시길래 엄마 봤지? 그 의사 선생님 봤지? 그러니까 엄마가 책벌레야 너 혼자 뭐라 중얼거려서 내가 놀래서 깨긴 했는데 의사 선생님 왔던 거냐고. 근데 난 못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일어서서 저쪽 벽을 보면서 뭐라 대화를 하는 듯이 보여가지고 저쪽 벽 쪽을 봤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오. 그래서 다음날 담당 교수님 회진 때 제가 시술 동의서에 서명을 했죠. 하고 어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오셔서 시술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어제요? 이러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남성분이신데 키는 한 165 정도 되시고 머리는 흰색이랑 검은색이 섞여서 전체적으로 회색빛이고 은퇴 안경을 쓰셨더라. 예. 이러니까 그런 분은 우리 과에 없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또. 그러더니 오늘 시술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스케줄이 꽉 찼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밑에 전문의한테 시술 스케줄 체크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체크를 하셨는데 전화통화를 하더니 갑자기 지금 바로 내려가면 30분 뒤 시술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교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자리가 딱 비었냐고 이런 경우는 없는데 그러면서 잘 됐다 이러면서 엄마는 시술을 정말 바로 내려가서 잘 받으시고 컨디션이 엄청 좋아지시면서 암 수술도 성공적으로 잘 받으셨어요.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야, 이것도 좀 미스테리한 일이네요. 네, 좀 이상한 일이죠. 이야, 오늘 책벌레님께서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랑 그리고 영적인 미스테리한 이야기까지 같이 또 곁들여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또 이야기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사실상 그런 피해자분들이 시선 때문에 아니면 2차 가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러내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게 엄청 남성분이시든 여성분이시든 대부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는 범죄고 피해자인데. 네, 아무래도 고소해봤자 밝히기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계속 자기는 수사관들한테 가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이런 고통의 시간, 그리고 판사한테 가봤자 반성문 몇 장 쓰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 형이 감형될 거, 이런 거를 해봤자 나는
그냥 아무 소용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실제로 들었고요. 네. 그런 마음인 거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예. 네. 무기력해진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거고. 네. 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말종이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변호사님과 아니면 또 경찰분들이라든지 고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노력을 해야 네. 되고 입법자들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국민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당당해질 수 있고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뺐어요. 아이고. 돌비 공포 라디오가 문을 닫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어이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다 이야기하면 정말 좋은데 유튜브가 그래도 지향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돌려서 빼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라는 건 저나 시청자분들 다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도 엄청 많이 뺐어요. 네. 정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30%밖에 안 돼요. 아이고. 정말 30%. 그래도 약간 똘순이님 잘못도 아니고 그래도 잘 되셨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는 정말 잘 이겨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일만 좀 가득하시기를 바라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잿벌레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귀족님들에게 저도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유튜브라는 곳 자체가 익명성이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연을 듣고 피해자분들을 욕하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한 번 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연을 듣고 내가 쓴 댓글이 2차 가해가 되진 않을까 한 번쯤만 더 생각을 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유튜브를 지금 대략 5년 정도를 하면서 정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장난이든 진담이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제발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